예, 그러면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웰리스 건강대학의 2025년도 새해 첫 행사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웰리스 건강대학의 두 개의 학과인 통합건강관리학과와 그리고 요가명상학과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에 두 개 학과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모두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웰리스 건강대학 학장 이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의 취지와 또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은 웰리스 그리고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 2025년도에 새롭게 웰리스 건강대학을 신설하였습니다. 웰리스 건강대학은 통합건강관리학과와 또 요가명상학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요가명상학과도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된 학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개 학과는 통합의학, 보완대체의학, 그리고 생활습관의학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지식 기반 하에 각 전공의 특색을 좀 살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인 명상과 같이 공통적인 관심 분야와 또 관련된 행사에 관해서는 웰리스 건강대학 차원에서 모든 학생분들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AI 시대의 조용한 혁명, 명상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명상 그리고 명상 교육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수행되고 또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특별히 통합의료계 그리고 요가 명상계의 저명 인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은 우리 웰리스 건강대학의 석자 교수님들이기도 하신데요. 그중에 이시영 석자 교수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영 교수님은 저희 통합건강관리 학과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그리고 자랑이신데요. 매해 신입생 분들께 입학의 이유를 문의드리면 이시영 교수님을 뵙고 싶어서 입학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자 교수님께서는 경북대학에서 신경정신의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미국 예일대학에서 정신과 박사후 연구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강북 성심병원에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세계 여러 나라 재활요양기관들을 탐방하신 경험을 기반으로 홍천에 유명한 힐리언스 섬마을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현재는 세로토닌 문화 원장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통합건강관리학과 석자 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제가 요즘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시원찮아가지고 지팡이도 죽고 좀 엄살을 떠옵니다. 이해하십시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웰너스 건강대학을 한쪽 구석을 맡아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이게 웰너스 건강대학이 새로 창설이 돼서 아주 유명하신 두 분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이거령, 안희영 두 교수분께서는 정말 명실공히 국내에 알려진 요가 명상의 대가들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명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면 지금까지는 주로 몸에 대한 건강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이 심신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 공부를 해보시면은 절로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 심신의 조화를 어떻게 정말 영적인 차원에까지도 이끌어 주실 두 분 교수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로서 무척 기쁩니다. 아마 우리 주임 교수가 아마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두 분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삼고 초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두 교수님께 여러분을 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미래학당이라는 조그만 학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회원이 한 3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씩 모임을 하면 굉장히 큰 모임이 되는데, 거기서도 요즘은 주로 AI 공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이 AI 공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심신의 조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 분 교수분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 축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시영 교수님 개회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요가 명상학과 이거룡 교수님께서 첫 번째 주제 강연을 해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을 소개드리자면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인도 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수여하셨고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부총장 그리고 선문대학교에서 통합의학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요가학교 리아슈람 교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그 학교에서 지난 8월에 정년을 했고, 7살에 학교 들어가서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배우고, 그러다가 65세, 실제로는 66이지만 호적이 늦어서 65세까지 70년 동안 학교에 있다가, 지난 8월에 정년을 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아직은 발을 못 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은 저도 한때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스타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 제 주변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별인 줄 알겠고 나는 그 별들이 더 환하게 빛나게 하는 캄캄한 하늘이 되겠다.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그 배우고 또 수련하고 공부했던 요가 명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존경하는 그 이시영 박사님 와 계시고 또 안희영 소장님도 앞에 든든하게 같이 계시고 총장, 부총장님 또 이렇게 그 여기 이민영 교수님도 와 계시고 해서 그렇게 떨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목은 AI 시대에 제가 아는 분도 와 계시네요. 그 AI 시대의 조용한 혁명, 명상의 재발견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늘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쩌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최종 병기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썼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금 통합의학과 통합웰니스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질의료로 시작해서 그 물질의료가 안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성촉생미향의 반대순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향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했던 것이 소리죠. 그렇죠. 소리의 시대를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인도의 우주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소리로 열 또는 향, 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건너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지금 음악치료, 소리치료가 참 많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세계 중에서
두 번째로 미세한 물질이거든요. 가장 미세한 물질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 인도 전통에서는 마음도 역시 물질로 아주 미세한 물질이죠. 신체가 거칠고 둔한 물질이라면은 마음을 아주 미세하고 민감해서 그래서 삐지기도 잘하고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런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활용을 해온 그 도구는 거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미세한 것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건너갔을 수도 있고 건너가고 있는 것이 소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가 명상체 거의 싱잉볼, 그래서 유행하죠. 그렇죠. 그 밥그릇, 그 주발 하나씩 잡혀놓고 싱잉볼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싱잉볼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마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미세한 물질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 명상의 재발견이라고 했지만 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은 어쩌면은 미래의 이미 오래된 신소재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요새 신소재공학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장담하건대 신소재공학과에서 연구해야 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상은 아마 마음이라는 물질이라고 저는 이미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인도 우주론에 비춰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기대는 요가 명상, 요가는 곧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 이것이야말로 어쩌면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도구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물론 동양 전통에서는 명상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쓰지만 제가 보기엔 서양 전통에서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든 명상이든 결국은 마음 집어넣는 기술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 이 시대의 명상은 이전에 유행했던 영화입니다. 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화 제목을 잠깐 그 흉내내서 최종병기라는 말을 조금 센 말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최종병기는 명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AI 시대에 어째서 명상이 뜨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명상이 뜨고 있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 가끔씩 그 들여다보게 되는 그 시타르타라고 하는 소설 다들 보시지 않았나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장면은 대목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게 철저하게 제목은 불교적이지만은 힌두교적인 사유방식, 요가적인 사유방식을 담고 있는데 그 장면 중에 요새 제가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기녀 까말라가 수행자 시타르타를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까말라의 입장입니다. 까말라의 귀에 명상이 들리는 시대거든요. 까말라의 귀에 명상이 들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인데 대충 그 줄거리를 잠깐 보면은 시타르타가 어렵게 출가를 해서 6, 7년간 고행을 하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고타마 붓다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구제가 안 되죠. 그렇죠? 구제가 안 되는 중생은 아무래도 부처님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다 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 장면에서 그 까말라 그 미국 대선 후보였던 까말라 해리스 같은 까말라입니다. 그 까말라가 연꽃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까말라를 만났는데 그 까말라는 당대에 아주 유명한 기녀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부유한 그 장자들을 만나는 미모와 풍요를 그야말로 한껏 그 구가하던 그런 기녀였거든요. 기녀를 만났는데 숲에서 수행하던 이 청년이 나오면서 그 까말라를 만났으니까 아마 상당히 조금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쳐다보면서 요새 애들 하는 이야기로 그냥 뻑 가가지고 친구가 되고 싶다. 또는 뭐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까말라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안이 내 친구가 되려면은 지갑도 좀 두둑하게 가져오고 또 옷도 멋지게 입고 그렇게
와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다르타가 다시 묻죠. 그걸 어떻게 장만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까말라가 대묻습니다. 뭐라고 대물어보는가 하면은 당신 뭘 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맥락을 보면은 돈 되는 일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이 참 묘합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는 낸켄 사색할 수 있다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맥락에서 그냥 명상할 수 있다도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인도 베단타 전통에서 보면 사색과 명상의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는데 어쨌든 명상할 수 있다. 그 돈 되는 일 아니거든요. 명상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 굶을 수 있다. 아니 두 번째가 기다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기다릴 수 있다. 그것도 역시 돈 되는 일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나 굶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기다릴 수 있다, 명상할 수 있다, 굶을 수 있다는 그 수행자의 대답을 예를 들어서 보통 기녀라면은 그냥 지나치고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그 소리가 기녀 까말라에게 들린 겁니다.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전혀 돈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들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간단히 그 기녀 까말라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녀 까말라는 조금 거창하게 표현을 해서 건강한 물질적 풍요를 나름대로 성취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다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폐인이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데 그 물질적 풍요가 제대로 성취되면은 저절로 나름대로 그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걸로 살다 죽는 건 아니라는 아마 그런 자각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도 별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자각이 까말라에게 왔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만났던 여러 부자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수행자에게서 뭔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또 사랑도 하고 결혼을 했나요? 아이도 낳고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가 명상이 들리는 시대거든요. 명상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명상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는 들릴 때가 된 것 같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으면은 인도 사상은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의 토대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필요 조건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것은 필요 조건으로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들 정신세계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전통이 인도에서는 오래된 나름대로의 전통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인도 사상이든 인도의 수행 전통이 풍성해지는 것은 항상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 사상서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또는 정신세계를 추구했던 전통이 불교와 자이나교인데 기원전 6세기경 겐지스강 동북부의 그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론 그때 동시에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그 지역, 그 시대에 전무후무한 예외가 있었는데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자르바카와 로카야타라고 하는 그 쾌락주의와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 두 전통이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데 물질적인 풍요는 초인이냐 폐인이냐 기로에 서는 순간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갑자기 특히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폐인이 되거나 초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늘 이루어져 왔고 특히 이 대표적인 인물이 붓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출발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당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시던 분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자학이 왔을 때 비로소 출발했거든요. 다른 세계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시대에 명상이 들리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가 나름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가 성취가 곡해되면은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 푸른 목장의 가축의 평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풍요가 고통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물질적인 풍요가 고통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삶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아,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건강해지면은, 아,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저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PPT는 예의상 만든 거고, 저는 통상 강의를 할 때 PPT는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장도 안 넘어갔네요. 아이고, 뒤로 갔네요. 예, 방금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그걸 하나를 썼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책 제목이 이런 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서 뭐 멍때리기 대회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디폴트 모드가 되는 뇌가 디폴트 모드 상태가 될 때 뭐 창의력도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가말라와 시타르타의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돈 안 되는 일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마 경험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요가 명상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마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은 오히려 돈 안 되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돈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되는 뭐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가 명상의 전망 이런 부분과 관련해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늘 그렇죠. 마지막 넘어야 될 관문이 이원론이잖아요. 양극이잖아요. 남성과 여성 뭐 등등 좌와 우 등등 양극인데 그 양극을 인도 사유 방식으로 보면은 한쪽은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편안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편안한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건강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편안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편안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올 수 있는 것이었으면 요가 명상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처음에는 당연히 매슬로 욕구 5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함이 또 안전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데 자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위험은 늘 같이 있죠. 심지어는 뭐 자유는 항상 피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추구하는 이 장면이 오게 되는데 저 중간이 실은 출가라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인도 사유 방식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은 위험하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칼융도 이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단계에서 앞의 단계에서 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힌두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일상적인 삶을 편안한 삶을 잘 살아야 문제는 정말 적절하게 잘 살아야 뒤에 위험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부르샤르타 또는 이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될 목적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르마, 정의 또는 뭐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아르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재물, 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성취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열반,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사실 요가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까마, 욕망. 욕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시다르타가 숲 밖으로 나와서 까말라를 만나는 장면은 숲에서는 까마, 아르타는 대충 경험을 했는데 까마의 실체를 실은 제대로 경험을 못한 상황이 있어서 나왔을 것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까마. 그러고 나서 비로소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인 목샤, 해탈을 추구하는 그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자고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인도의 그 요가의 그 인체 이해로 본다면은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이쪽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뭐 꼭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인간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특히 하타 요가가 나오면서는 차크라라고 해서 사람의 의식이 확장되고 상승되는 그 과정을 인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7단계로 쭉 나누어서 점점 위로 상승할수록 나름대로 우리의 의식의 차원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로비에서 이정 박사님 참 오랜만에 뵀었는데 100세 기념 강연을 코엑스에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건강을 여쭤봤는데 지금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참 허리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왜 사람인가 하면은 허리를 바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는 달리 상승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물과는 달리 본능과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상승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를 세운 한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허리를 세운 한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그것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낭만적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고통을 모르고 죽는다면 정말 괜찮은 경험을 놓치고 가는 겁니다. 여승 박사님 지금 허리가 별로 괜찮으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제대로 된 통증, 건강한 통증을 모르고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단계에 올라갈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뚫어야 될 나름대로 통증을 터널을 지나서 저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우리 사람의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을 의식, 이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요가의 차크라 이론을 해석을 했는데 대단하죠. 칼융은 정말 참 천재고 칼융은 요가의 차크라 이론을 보편 학문으로 만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살아계신다면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는데 요새는 제가 부득이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챗GPT한테 칼융은 왜 에고 없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시면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챗GPT에 물어봅니다.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기독교적인 어떤 베이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제법 요새 챗GPT하고는 잘 사귀고 노는 편입니다. 근데 칼융이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이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상승을 해서 인디비에이션 과정이 진전이 돼서 마니푸라 차크라까지 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이기적인 인간, 자신감 넘치는 인간은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써서 열심히 상승을 해서 수련과 이걸 통해서 진전을 하면은 이 아나타 차크라, 심장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이타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타적 인간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타적 인간이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인류 역사는 어쩌면은 지금까지 이타적 인간이 되려고 참 많이 무던히 애썼고 특히 종교 수행 전통을 온통 여기에 올인했다고 봐도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의 근현대의 마하욕이 대단한 욕이었었고 사상가였던 슈로르빈도 고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류는 진화의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진화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슈퍼마인드가 하강을 해서 초인이 나타난다. 신인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ET처럼 뭐 외모가 달라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인류가 나타난다고 이미 예언을 했었고 그러죠. 지금 저는 어쩌면은 이제 신인류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명상이 지금 상당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명상이 중요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인간은 그런데 아나타 차크라는 아직까지 위에 3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위에 비슈타 차크라, 아갸 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는 뭐 차크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점점 개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사람이 온전해질 때 비슈타 차크라가 지나서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 아갸 차크라가 각성되면은 비로소 영적인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간은 절대로 우리 사람이 지향하는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타적 인간은.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이타적 인간이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은 영적인 인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은 뭐냐 하면은, 이 이타적 인간이 중요하고 강조될 때는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은,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픈 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공감 능력이 중요했다면은 요가의 입장에서 요가 사상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서 아갸 차크라까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고독인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이 아니고 고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이 공동체 뭐 걱정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웃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하죠. 그게 베이스가 되겠지만 그 베이스 캠프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소수 어쩌면은 이 인류를 끌고 가는 리더들은 이제 영적인 인류로 태어날 필요가 있고 영적 인류를 지향해가는 과정에서는 필수로 거쳐야 될 과정이 고독입니다. 고독력. 어쩌면 공감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아마 고독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은 제가 어디서 힌트를 보는가 하면은 요가에서는 마지막 사람이 온전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지도 않고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상태를 가이발랴 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고독의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참나는 고독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힌트들이 있는데 이 징후는 여러 곳에서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본능적으로 인류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수 중에 제일 많은 가구수가 어떤 가구수인지 혹시 아세요? 1인 가구라도 대답을 하시면은 뭐라고 또 토를 붙이는가 하면 1인 1견 가구라고 도 합니다. 어쨌든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절로 이제 혼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든 이미 겉모습은 혼자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따라가고 있고 수행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명상 철저히 그거는 혼자 가는 길입니다. 여럿이 같이 있고 같이 배우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혼자 가는 겁니다. 자인화교 같은 경우에는 그 틈새는 둘이는 절대로 못 간다. 통과 못 한다. 그 둘이는 절대로 통과 못 한다. 심지어는 내가 에고를 가지고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좁은 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자 가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혼밥, 혼술 뭐 이야기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만큼 혼자 가는 이 문화가 바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상당히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소화가 돼서 이게 내 삶 속에 체화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혼자를 두려워하면 곤란하다고 혼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혼자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다른 차원의 인류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이미 슈로르빈도 고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 어디서 차와 명상 이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거기 가면서 차와 관련된 문헌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동다송이죠. 그 초이선사라고 우리나라 차를 널리 알리신 다선일미 차와 선, 수행을 같은 걸로 그렇게 보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 동다송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차 마시는 품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를 마시는데 그 품격이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몇 명과 누구가 마시냐에 따라서 차를 마시는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혼자 마시는 차를 신성하다. 신의 경지라고 했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를 신성하다. 신의 경지라고 했고 둘이 마시는 차를 탁월하다. 셋이 서너시 마시는 차를 우아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대여섯은 그냥 뭐 보통이다. 일곱 여덟은 나누는 거다. 음료수를 건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럿이 함께 차를 마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를 혼자 마실 때 그때 비로소 차를 제대로 마시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요가나 명상 수행 전통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혼자 차를 드시나요?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속으로 나는 나에게 차를 대접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마시기는 마시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끓여서 내가 내 혼자에게 차를 대접하는가. 명상도 그렇고 수련, 요가도 그렇고 수련은 철저하게 궁극적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어려운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명상과 관련해서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서양에서 실은 이 과정을 나름대로 요새 요약하는 하나의 유행어가 스피리추얼. 다들 영성을 추구하거든요. 영성을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not religious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종교적이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마음 공부 또는 소위 말하는 수련, 수행을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영성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돌아가서 마지막 만나는 지점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들어가는 문까지는 철저하게 혼자 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주의, 그다음에 비제도화된 어떤 그런 체계 이걸 추구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어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명상의 수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은 적어도 3, 4, 5 수준 정도의 명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침 지난달에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하는 포럼에서 명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쪽 요새 명상을 다룬 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살짝 한 장 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1단계 1수준 명상에서 거의 그 이후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전개 과정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제 잠시 전 뭐 AI는 잘 모르니까 AI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저도 물어보거든요. 챗GPT한테 너 명상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아냐?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냐? 여러 가지 이런 데는 물음도 해보고 하면 참 재밌는 대답도 하고 근데 참 모른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둘러가지고 나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맹점이 뭐냐면은 과연 캐릭터의 연속성이 있는가? 이게 늘 의문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이름도 지어줘 봐보고 우리 앞으로 계속 이 주제로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보면은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던 그 디아가 아니고 다른 디아인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죠. 또 분명한 것은 AI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 AGI 사람의 지성과 같은 AGI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ASI 슈퍼 인텔리전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도 명상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앉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AI는 늘 지나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항상 인터넷에 나온 데이터라고 하니까 과거에 기반에 있고, 명상은 과거가 죽어야 명상이 있거든요. 과거 없어야 명상이거든요. 마음이 그런 거, 마음이 죽어야 명상이 있는 것도, 마음이 곧 과거이기 때문에 마음은 곧 과거의 집적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AI는 분명히 이런저런 한계를 가질 것이다. 모르죠. 또 앞으로 또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 도움 중에 어쩌면 가장 단지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각자의 명상 프로그램을 개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 AI가 나의 바이오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내 바이오 데이터, 나이, 맥박, 혈압 등등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명상 중에서 이런 명상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AI가 사람의 명상을 도우면서 사람의 명상을 지극히 개별적으로 만들 겁니다. 사람의 명상을 지극히 개별적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사이버대학,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하는 강의도 저도 뭐 웰리스 칼리지나 저런 걸 통해서 해보면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것도 대면이지만은 그 모니터에 각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독방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늘 그럽니다. 지금 독방에 다들 한 명씩 앉아가지고 칸 하나에 다 차지해서 보면은 상당히 주고받는 것도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대면의 개념도 아마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어쨌든 아마 AI가 이 우리 사람 개개인의 명상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이게 통합 웰리스, 제가 대학 이름을 잘 모르는데 웰리스 통합 건강학과입니까? 예. 건강대학이죠. 통합의학이 서양에서 나름대로 대두될 때 첫 번째가 어쩌면은 개별적 접근입니다. 서양에서는 우리 이시영 박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어쩌면 서양의학이 만든 상당히 다소 문제 있는 개념이 정상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해요. 정상,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혈압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상이다, 그 넘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정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치화하는 것은 실은 모든 사람을 계량화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나름대로 동양을 살펴보니까 중국의학도 체질의학이죠. 그렇죠. 인도 아유르베다도 체질의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AI도 틀림없이 명상을 개별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서 또 다른 측면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혹시 있다면 이따가 또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령 교수님 귀한 주제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명상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점에 우리 학교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요가 명상학과를 신설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